설문조사를 한 8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5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서 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재질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교사여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사들, 그 다음에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교사다. 저 좀 의아했던 게 성경을 잘 아는 교사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 자질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여기서 보면 영적인 깊이와 인격적인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개인의 역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인데, 이제 세 번째, 학생들과 좀 잘 어울리는 교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들 좀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본인에게 영향을 준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떤 분이셨냐라는 질문에도 이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텐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사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반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했고요.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교사. 앞선 질문에 중요한 자질의 세 번째도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교사였는데 본인 경험에도 생각해보니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교사가 기억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사.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건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응답 숫자거든요. 영향을 준 교육 교사가 없었다는 분이 3분이나 계셨습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딱 지금 당장 말해보면 딱 떠올리시는 교사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올해 2022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2022년에 나를 맡으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 신앙의 성숙, 학생의 이해, 성경 지식, 인격 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신앙의 성숙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이후에 우리는 그런 주제도 다루겠지만 학생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을 이해하고 싶다는 부분이 가장 많으셔서 우리가 맨 첫 번째 주제로 소통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과목에 대한 갈급함도 있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로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거의 반반이 외부 강사 초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육자들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자들 위주로 제가 주도해서 진행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강사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하는 것들이 의견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인 건 아무리 명 강사를 와서 그분이 1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실질적 도움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 교회 성공 사례, 우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멋있네. 그리고 동기부여 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구나 듣고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올해 교사 세미나를 몇 번 했으면 좋겠냐, 대부분이 2회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했으면 좋겠다 한 분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한 분 계시어요. 누굽니까? 예? 누구세요? 그럴 수 있지. 이게 세미나에서 재미가 없으셨구나, 유익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나봐요. 아무튼 재밌으려고 치신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 반영해서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하는 것 정도로만 올해 교사 세미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진행했으면 좋겠냐, 막 제가 토주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하루만 하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이 일일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하루 안에 진짜 여러분과 진짜 일주일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싶었지만, 아무튼 최대한 밀도를 올려가지고 하루 오늘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게 하겠지만요, 최대한 우리가 집중해서 많은 거 넣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까지가 대부분의 요구하시는 거였는데, 워크숍은 비대면으로 참여하면 참여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비대면과 섞어서 우리가 대면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통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사역에서 소통의 대상은, 소통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니까 학생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또 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 이 3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행되는 것들은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많은 책들을 정리한 거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가 아닌 어떤 책을 쓰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 이후에 여러분이 좀 생각을 정리하는데 유익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연령별 세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면은요, 산업화 시대, 베이비 부머 세대, 386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대별 특징이나 경험한 역사 사건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G세대, Z세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MG세대라는 말 요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G세대, MG. MG세대는 뭘 말하냐면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Z세대예요. G세대예요. 밀레니얼 M.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X세대, Y세대, Z, X, Y, G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MG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MG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랑 그 자기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일만 하려는 것보다 내 삶, 내 취미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워라밸을 맞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심비 같은 경우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건데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산다라는 것이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가 트렌드가 뭐 생긴 뭐 그런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Z세대잖아요. Z세대는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듯이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우리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애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한 가지 있으면 한 가지 더 있다면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막 감소되는 것들, 그리고 애들이 되게 귀한 것들, 그런 특징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전까지는 부모보다는 다 잘 살았는데 이제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만큼 벌 수 없는, 그리고 워라벨이나 M4 세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뭐 이것들 포기한다 뭐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또 특징들을 몇 가지 정리된 걸 보면 개인중심 사고를 갖고, 그리고 예민하면서도 솔직한 표현을 구사하고 SNS를 잘 활용하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좀 MZ세대에 대해서 좀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하는 일들은 뭐 SNS를 하는 일들, 또 유튜브를 감상하는 일들, 이런 것에 여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여기에서 전화나 문자 중에 난 전화하는 게 더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X세대 이후 분들이고요. YZ세대는 문자나 메시지가 더 편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바로 들이대면은 아이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어른 때는 전화라는 게 예의지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문자가 편한데 왜 전화하지?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 문자 후 통화, 전화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이 지적하거나 어떤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X세대는 돌려서 말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YZ세대는 그냥 지켜본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 아이들이 저런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버릇이 없다 여기지 마시고 저 나이 때에는 저런 반응이 트렌드구나,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선생님이 가장 싫을 때,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 가장 좋을 때를 어떤 책에서 정리된 내용들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펜 혹시 다 갖고 계시죠? 펜으로 내가 경험했거나 공감되는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짜증내거나 화내실 때 애들이 싫어합니다. 공부 지루한 것도 싫어하고요. 지각하거나 안 오실 때 애들이 싫어합니다. 다 압니다. 무시하거나 차별할 때, 먹을 것 안 사줄 때, 기도를 길게 2번 할 때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놀아주지 않을 때, 공과에 집중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진행하실 때, 이것도 그렇겠네요. 애들이 다 안답니다. 했던 말 반복해서 시간 끌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가르쳐주고, 굳은 얼굴로 공과를 가르치고, 새 친구 편만 들고 오랜 친구 관심 없을 때, 이것도 상처였나 봐요, 애들이. 다른 애들 생일은 기억하면서 내 생일 기억 못하고 내가 하는 말 가로챈 아이의 말을 들으실 때 이것도 애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만 칭찬해 주실 때. 혹시 좀 경험했던 적 있으시면은 체크해 주시고 옆 사람들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경우는 재미있게 예를 들어가면 이야기해 주시거나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반겨주고 공부 빨리 끝낼 때. 근데 이거는 너무 여기 치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놀아줄 때, 선물을 주실 때, 화내고 타일러 주실 때, 내 마음 알아주실 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뜨끔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아이들도 다 안다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반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사의 모범. 본인은 어떤 교사인가? 6가지 교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상담자가 되어야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의 잘못을 교정하는 일에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 중개자 역할도 되고 양육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약하신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나? 또 상담자가 되어줬나? 그리고 조력자로 또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연결을 잘 해주는가, 그리고 양육자로 아이들을 열심히 기도했는가. 우리가 이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소통의 기본 원리 2가지를 뽑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감과 이해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나와 다른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2가지만 잘 이해해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전보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고요. 그냥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3가지 죄악이 있어요. 가르침에 의미와 재미가 없다. 그리고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아이들도 느껴집니다. 이분 그냥 오기 전에 잠깐 뭐 생각한 거 얘기하네 이런 것도 다 아니까요. 우리가 교사라면 물론 각 부서별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아이들에게 의미와 재미를 주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쉽게 가르치려고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 소년부에서 유치부 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말을 지금 2단계를 낮추는 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공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문제의 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문화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를 충분히 모른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아이들이 이 문화와 내 문화 다르구나.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소통하지?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소통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아이들 만나서 뭐 예배 드리고 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임 이후에 소통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끝이 아니라 아이들 좀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뭐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좀 연락을 해서 소통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대화의 방법들은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들. 일단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살아는지 잡담으로 마음을 열고 좀 신실함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야 되고 꾸준히 필요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확신을 보여서 그리고 칭찬은 그때그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을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SNS를 통해서 이 편집된 내용만 보고 너무 부끄럽다 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고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의 장점 또 나의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내가 어떤 걸 보완할 수 있을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전주분이세요. 국유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랑농구 사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맞아요. 우리 저렇게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 아이들 표정 보셨어요? 그냥 뒤에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지트예요. 애들이 그냥 와서 살아요. 뭐 자기 이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막 속 얘기도 하고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소년부 떠나는데 소년부 애들 이름 막 데려가면 나도 못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좀 아이들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과 내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부끄럽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이따가 우리가 좀 생각을 나눌 때도 적어놨다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아이들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소통을 갖는 그 교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뭐에 대한 관심을 들이고 뭐에 대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대화는 긍정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뭐 가트맨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 중에 긍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대요.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하지마, 안 돼 하는 것보다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5배로 더 많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별 모임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달식 뭐 이렇게 수업에서 떠나서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 물론 학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토론형이나 뭐 놀이형 수업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전이든 후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런 요건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미국에 이거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관계를 여는데 특별하게 나와의 뭔가를 한다면, 물론 우리가 아이들 에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저 교사의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좀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춰서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 아이들과 활용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볼 때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요, 수용적 존중, 또 공감적 이해, 솔직한 태도, 그리고 아이 메시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너가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런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구나, 나에게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이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또 애니메이션은 요즘에 뭘 봤고, 웹툰은 뭘 보고 있고, 또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고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이걸 직접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으면 끝나지 마시고 어디다 적어놨다가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진짜 해보시는 거죠. 야, 이 게임 네가 한 데서 해봤는데 야,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좀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문화를 알려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영원 사랑도 없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결론은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쌓기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우리가 영적 어미 아비가 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말해요라고 5가지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 있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1, 2, 3, 4, 5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오, 감탄하기. 애들과 오, 그래? 그랬단 말이야. 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2개인데 이게 집어내는 거죠. 아, 너 이런 부분이 좋았구나. 아, 이렇구나 하고 아이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 3은 세장. 괜찮아. 그래. 아, 너 그런 게 힘들었구나, 어렵구나. 괜찮아. 아이들 격려하는 게 필요하고. 넷은 잘 될 거야. 그래. 때로는 무조건 야, 그래. 잘 될 거야. 물론 맹목적으로 하는 건 아이들이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잘 될 거야 라고 아이들이 격려하는 것, 다가가는 것 중요하고요. 5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난 널 좋아해. 그렇구나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오, 공감하는 거. 두 번째는 잡아내는 거, 꼭 집어내는 거. 세 번째는 괜찮아. 네 번째는 잘 될 거야. 5번째는 난 널 좋아해. 우리가 얘기할 때 물론 아이들 앞에서 뭐 모션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얘기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소통할 때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몸짓 읽기를 할 겁니다. 4개의 빈칸에 아이들이 이런 비언어적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일까요? 정답은 속이기입니다. 속이기.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속일 때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표현한대요. 이런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진실되지 못한, 그러니까 나의 그런 속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좀 진실되지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초점이 없고 먼 곳을 바라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한숨 쉬고, 이건 뭔지 아시겠죠? 낙서라고 기지개를 펴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루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먼 사람은 지루하구나. 화제를 바꿔주세요.
지금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불안함이라고 합니다. 자주 시간을 맞추고 이런 것들, 불안할 때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네 번째는 슬픈 상황, 슬픔의 그런 비언어적 표현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법은 1단계부터 5단계, 여러분이 아이들과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비언어적 소통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미소를 띠는 것, 적당한 스킨십을 사용하는 것,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리고 몸짓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소통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학생교사, 교사교사, 부모교사 간의 소통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약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기는 잘 정리하셔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복!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요. 회복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볼 만한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냥 뒷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교육자들이 되게 막 선생님들 전화 안 받으려고요. 왜냐면 내년은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가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보면요,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또 무기력해서 이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가장 부끄럽고 민망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변했고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제가 한쪽에 적어놓은 내용 있죠? 교사는 버티는 사람이다. 은혜는 버티는 것이다. 버텨주시는 것만,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 11월이 되었는데 내년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버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경험하는데요,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먼저 방화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화선이 뭐냐면 불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태워놓는 게 방화선이잖아요. 자기의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야, 난 여기까지 하면 이게 번아웃 되니까 이 정도는 넘지 않아야 되겠다. 선을 긋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파레토 법칙 또는 80-2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에게 80%의 만족감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중에 20%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공한 것 10가지 중에 2가지가 80%의 만족감을 주고 나머지 8가지가 20%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중에 5개 중에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4개는 때로 우리를 탈진하기 힘들게 할지라도 5개 중 한 가지 일이 나에게 80% 힘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기준으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하면 좋죠. 근데 다 잘하다가 번아웃 되니까, 탈진하니까 선택적으로 나한테 이걸 했을 때 내가 기쁜 것들을 먼저 선별화해서 먼저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10가지 방법들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무뎌진 마음들 이런 것들 회복할 때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볼 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요소, 생명을 가졌던, 생명력이 있었던 초대교회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던 공동체였고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 세 가지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뜻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표로 회복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몇 명 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목적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겠느냐? 매력 있게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친절한 주일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좀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올해 3월에 일단 계획으로는 전 부서가 3월 마지막 주에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전 교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전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영재 목사님이. 그리고 전 부서, 전 교인이 3월 한 달 동안 전도에 집중을 하여서 3월 마지막 주에 각 부서 재량으로 회복 주의를 진행할 겁니다. 좀 이따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어서 기록해 주신다면 그것을 교육자들이 취합해서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이 함께 가야 되고 능력 있는 유능한 새 신자반을 운영하고 장기 결석한 아이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출석자들을 각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하는 거 보면은요, 이것이 김인환 목사님이 쓰신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라는 내용을 제가 읽고 유익하겠다 싶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루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곳은 가르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먼저 준비되어서 이렇게 잘 가르치십시오라는 내용의 그 책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예배에서 멀어져 버린 아이들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무엇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3월에 우리 각 부서별로 총동원 회복을 위한 그런 진행 예배나 이런 것도 할 텐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가,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돼요. 물론 성장하기 어려운 때이죠. 코로나19로 교회가 좀 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거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교회 역사상에 보면은요, 성장하기 좋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사탄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교회 오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성장해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성장을 추구하며 성장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둬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의 교육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전파의 교육이고요,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판단해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사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은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적, 또 신체적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세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이루도록 성장은 이런 영역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1번이요. 교육 환경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20년, 30년 전에는 교회가 교육을 선도했다면 어느 순간 학교 교육이 물론 여기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가기 때문에 교회가 뒤따라가고 따라가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래되고 노후된 그런 교육 환경들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이 부재한 것들도 교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자에게 유임된 교육, 그리고 교회와 가정교육이 연계되지 않은 것들, 올해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이제 연계가 되어야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사와 학생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생들 그런 관계에서도 신앙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주일학교가 너무 체계화돼가지고 학교화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교육 사이에 교회가 교육하지 않는 것들, 그저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교육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별개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교사가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가 먼저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해야만 그런 교사의 성장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예배자로 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관리자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결단하며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드려진 예배이긴 하지만 그 예배에 우리도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딴짓하고 그냥 아이들 떠드는 거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제로 그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냥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나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학습이 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 훈련은 각 학년기에 따라 이런 훈련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교육은요, 인간을 위한 것이고 여기 지금에 관한 내용이라면 기독교 교육은 초월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성장시키는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청중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거에 갈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요. 그들이 무엇을 느끼기 원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오늘 질문들이 조금 제가 훌륭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를 주는 질문이어야 되고 깊이 생각하는 질문, 그리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창피를 주는 그런 질문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의 성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과 동시에 양적 성장도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에 가장 필요한 기초는요,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비전과 이미지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니까 좀 빼고 했는데 교육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부끄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렇게 토대를 쌓아주신다면, 기도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성장의 기초가 잘 쌓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장벽도 제거하고 접촉하는 것들, 새가족을 받아들일 것들이 시스템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될 수 있느냐?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별숫자 신방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신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는 어떤 것들로 나눌 수 있냐면 개인적인 전도가 있을 수 있고 소그룹 성경 공부, 편지 전도, 전도 식사, 카페 전도, 특별 전도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 다양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활용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추구해 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좀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교사 10계명이라는 거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검은 부분 제가 읽을 테니까요. 빨간 부분 여러분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하려 하지 말고, 네,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네,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중요하죠. 자, 타서하지 말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재정이 충분하긴 하지만요, 내 돈 내에서 매기는 게 진짜 느낌이 달라요. 아무튼 신경 써주시고요. 그룹 카톡으로, 네,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추억을 독서에, 네,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야만 바른 교사로 아이들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또 회복하고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2022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신 여러분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질문들이 솔직히 다 너무 추상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뻔히 답이 다 나온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기도랑 말씀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서로 생각을 묻고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좀 유익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하고 정리했던 것들을 잘 사역에 도입하시고 또 사역하는 데 좀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